우리가 8주차의 강의에서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ISO, OSI의 표준을 준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CAN 통신의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중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CRC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 사이의 인터미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측면이 아닌 피지컬 링크 레이어, 즉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CAN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이 그러면 피지컬 레이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물리 레이어라는 게 과연 CAN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What is the actual speed of the bit? 비트의 스피드, 실질적인 스피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즉 비트 퍼 세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BPS라고 부르죠. 초당 몇 비트를 처리할 것인가, 즉 이렇게 비트의 스피드를 처리할 때 과연 거리의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 아니면 단위 거리당 속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스타트업 필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필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컨트롤 필드, 데이터 필드, 그리고 CRC, 그리고 그 외에 인터미션이라든가 등등등이 나오는데, 그럼 각각의 비트들의 속도가 모두 통일을 돼야 되느냐? 아비트레이션에서의 비트 처리 속도, 혹은 컨트롤에서의 비트 처리 속도, 그리고 비트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에서도 비트 속도를 동일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우리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과 0,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1과 0을 리세시브 혹은 도미넌트 우성, 리세시브 열성, 열성은 1의 값, 우성은 0의 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했었는데, 도대체 1과 0은 어떠한 순간의 정의일까? 어떠한 비트 순간의 정의일까? 그래서 이것을 at one moment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처리 속도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can, high, low, 즉 디퍼런셜 전압으로 어떻게 전송을 해야 도미넌트가 되고 어떻게 전송해야 리세시브가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송 프로토콜, 전송 메서드에서, 이런 메서드에서 그러면 가장 좋은 피지컬 전송 매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전송 매체는 미디움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물리적으로 좋은 전송 매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운반하고 있는 와이어는 괜찮은 것인가? 그 구리선이 보통은 와이어죠. 그래서 구리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충분한가?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부품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부품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CAN 통신에서 이 와이어의 특징은 충분한지, 아니면 옵티컬 케이블을 써야 될지, 아니면 파이버를 써야 될지, 뭐 다양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검토할 건 옵티컬 파이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접근법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주어진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상황에서 이 비트레이트이 과연 가장 최적인가, 이거는 약간 최적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미국의 케이블 회사의 이름이 옵티멈이라는 케이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을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레이트,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혹은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중에 혹은 어떤 펑션, 시스템에서의 비트레이트이 가장 최적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가장 최대 오퍼레이팅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캔 통신으로 해서 가장 맥시멈 거리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단순히요, 우리가 자동차용의 캔 FD 플렉시블 데이터 레이트 혹은 캔 2.0B 등등등의 캔 통신이 적용되는데, 단순히 이 캔이라는 가장 노이즈에 강한 이러한 캔 통신을 단순히 자동차에만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캔은 항공기에도 적용되고요, 엘리베이터, 그 고층 엘리베이터죠, 초고층 엘리베이터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의료기구, 우리가 다양한 의료기구를 많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오염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의료기구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캔 통신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긴 거리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 라는 좀 기준, 리밋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표준 소켓, 캔에 대한 소켓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피지컬 레이어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넥팅 소켓에 의해서 노이즈 성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넥팅 소켓을 종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단은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 등등에 대한 물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라인을 운영할 것인가, 데이터 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는 이 캔 라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피지컬적인 물리적 레이어에 대한 접근과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접근과 고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물리적 레이어가 아무 그 메리트가 없다면 노이즈라든가 거리라든가 전송 속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등등등에 대해서 강한 매력 포인트, 스트롱 포인트가 없다면 캔은 결국 사장이 될 겁니다. 없어질 거라는 거, 도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고찰이 있었기 때문에 캔이 앞으로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비트 스피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필드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딜리미터, 구별자는 좀 배제하고요, 스타트 오브 프레임도 배제하고요, 그리고 인터미션도 배제하고, 왜냐하면 3비트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아비트레이션 필드, 데이터 필드, CRC 필드, 여기에는 비트 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역, 필드, 한 프레임에 존재하는 이러한 필드 가운데서 실질적인 비트다라고, 전송 비트, 전송 속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과적으로 아비트레이션이건 데이터건 어떤 CRC건 어떤 토탈리 데이터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 혹은 오버로드 프레임, 에러 프레임, 이런 다양한 프레임의 전송 속도를 어떻게 평균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우선 캔 2.0A, 2.0B 같은 경우는요, 가장 베이직하게 스탠다드 포맷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 바이트를 8비트로 제한을 했을 때,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즉 중재 비트 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비트레이션을 포함한 데이터 바이트의 최대 전송 속도는 초당 1메가비트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듀레이션, 지속시간은 결국 프레임이라는 것은 스타트 오브 프레임, 아비트레이션, 그리고 컨트롤, 데이터, CRC, 그리고 액놀러지먼트, 그리고 엔드 오브 프레임, 인터미션까지 이 모든 한 프레임에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111 마이크로세컨드가 최대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캔 FD 같은 경우가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캔 FD에는 베이직하게
스탠다드 포맷, 익스텐드드 포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64바이트인 경우, 그리고 데이터가 8바이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CAN-FD에는 ID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Extended. 데이터 비트는 8바이트 혹은 64바이트로 구별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비테이션, 즉 아이덴티파이어가 프라이어티를 위해서 확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따라서 비트레이스는 평균 1Mbps, 아비트레이션은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 최적으로 낼 수 있는 속도를 8Mbps로 나눕니다. 지금은 근데 10Mbps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비트레이트, 이거는 최고죠. 옵티마이즈.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5.9Mbps의 속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프레임 듀레이션은 가장 데이터가 짧은 8바이트인 경우는 50마이크로세컨드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64바이트가 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한 96마이크로세컨드까지도 스피드를 줄일 수 있다. 즉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팩트들이 있겠죠. 전송 와이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송 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그런 팩트도 검토 대상이 돼야 됩니다. 거리가 길면 길수록 속도는 늘어지겠죠. 느려진다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거리에 대한 기준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스피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베이직한 비트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피지컬 레이어 층에서 봤는데, 마찬가지로요.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 리시버에 대한 특징, 그래서 그것을 PM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커넥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죠. 비트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비트 코딩, 디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동기화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캔 통신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맞춰서 동기화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것을 분석, 디코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기화의 목적은 디코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지컬 레이어를 베이스로 에러에 대한 혹은 폴트에 대한 컨파인먼트, 억제 기능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 계층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신뢰성 높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ISO OSI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그 물리적 레이어는 그럼 다시 한번 칩에 속하느냐, 아니면 칩 밖에 오프 칩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냐 라고 잠깐 검토해 보면요, 이 피지컬 레이어 자체는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측면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트랜스미터 혹은 리시버라고 하죠. 이거는 반드시 캔 하이, 캔 로라는 전압 레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칩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캔 드라이버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요. 캔 드라이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적인 미디엄, 즉 전송 매체 혹은 디펜던트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트랜스미션 미디엄은 실질적인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 베이스가 아니라 오프 칩 베이스의 하드웨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지컬 레이에서 일부는 드라이버 단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일부는 오프 칩 단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 레이어에서 검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전송 매체, 즉 미디움은 캔 구조와 아키텍처 측면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전송 매체에서는요 반드시 캔 전용 전송 매체겠죠. 반드시 도미넌트와 리세시브, 우성과 열성 비트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미넌트와 리세시브를 표현 못하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떠한 로드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로드가 리세시브 비트를 보내기 전까지 또는 어떠한 노드도 전송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버스는 그 전송 매체는 리세시브 스테이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즉 이게 결국은 와이어드 엔드 기능입니다. 와이어드 엔드. 즉 리세시브가 유지가 돼야, 즉 무슨 얘기냐면요. 스테이션과 노드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리세시브 비트를 보냈어요. 캠퍼스에. 그래서 캠퍼스 자체가 열성 상태가 된 겁니다. 리세시브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러기 전까지 혹은 어떠한 스테이션도 버스에다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어요. 않을 때까지는, 보내기 전까지는 버스는 리세시브 상태가 돼야 됩니다. 즉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리모트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떤 리세시브 비트를 보낸다는 건 리모트 스테이트, 리모트 프레임이 되기 전까지, 혹은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에 버스를 장악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버스는 리세시브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스타트 오브 필드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 오브 프레임은 반드시 한 비트의 도미넌트가 옵니다. 한 비트의 도미넌트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리세시브 상태에서 도미넌트가 오면 당연히 리세시브를 제압하고요. 스타트 오브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이건 아니면 리모트 프레임이건 공통되게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오브 프레임은 결국은 도미넌트 값, 우성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스가 리세시브 상태가 돼야 도미넌트 스테이트 비트가 가서 리세시브를 제압하고 그 버스를 도미넌트 스테이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CAN 버스는 반드시 와이어드 엔드 구조가 돼야 된다.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비트라고 하더라도 0이 포함되면, 도미넌트가 포함되면 그냥 도미넌트예요. 그죠? 0, 그러니까 0하고 엔드하는 건 다 무조건 0입니다. 모든 비트의 조건이 합 1, 1, 1, 참이 돼야 엔드에서는 1이 됩니다. 즉 리세시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버스를 쉽게 쟁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는 항상 리세시브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결국 CAN의 스트럭처,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쉽게 버스를 쟁탈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와이어드 엔드라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CAN은 리세시브와 도미넌트라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미넌트를 0의 상태, 로라는 값으로 표현을 했고요. 리세시브는 열성, 1이라는 값, 하이라는 값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AN 통신은 차동 시그널입니다. 차동 시그널. 그죠? 차동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 그래서 우리는 이 차동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전압차가 얼마가 돼야 리세시브가 되고 도미넌트 전압은 얼마가 돼야 도미넌트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즉 피지컬 레이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전압 차가 결국은 도미넌트와 리세시브를 정의하고 항상 CAN이 도미넌트와 리세시브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스트럭처, 아키텍처가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 OBD 통신을 할 때 OBD에 있는 고장 코드들을 CAN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설명드리면서 파형을 좀 우리가 예측했었지, 그러니까 좀 지켜봤었는데, 결국 디퍼런스라는 것은 플러스 시그널 CAN 하이, 마이너스 시그널 CAN 로가 있는데, 두 개의 전압 차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전압 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AN 하이와 CAN 로의 전압 차이의 작은 것을 도미넌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도미넌트. 그리고 CAN 하이와 CAN 로의 전압 차가 큰 것을 리세시브, 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전압 레벨의 차, 디퍼런셜 차는 결국은 CAN 컨트롤러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CAN 드라이버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드웨어적인 특성,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은 각 드라이버, 즉 메이커들이죠, CAN 드라이버를 제작하는 아트멜이라든가 다양한 회사들의 데이터시트를 기준으로 리세시브 전압은 얼마로 하는지, 혹은 도미넌트 전압은 얼마로 하는지를 우리가 결정된 것을 반드시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베이스로, 그러면 캠퍼스는 왜 와이어드 엔드 조건이 돼야만 되는가를 좀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버스 상태는 리세시브가 돼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리모트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이 스타트 오브 필드, 즉 도미넌트가 들어왔을 때, 한 비트의 도미넌트가 들어왔을 때 버스를 잠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을 텐데, 엔드 연산 여러분 아시죠? 엔드 연산은 모든 것이 1인 조건일 때만, 모든 것이 1일 때만 1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도미넌트가 되면, 0이 되면 그 값은 0, 도미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드 A, B, C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캠퍼스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AND 게이트라는 것은 0, 0, 0이면 0이에요. 그죠? 캠퍼스는 도미넌트가 잠식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 A는 리세시브지만 B, C가 도미넌트면 캠퍼스는 도미넌트로 잠식이 됩니다. 쟁탈이 됩니다. B가 리세시브라 해도 나머지 A와 C가 도미넌트면 캠퍼스는 도미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심하게 A와 B가 리세시브예요. 그래도 C가 도미넌트면 캠퍼스는 도미넌트가 됩니다. 반대로 A와 B가 도미넌트고 C 하나가 리세시브라 하더라도 도미넌트에 의해서 캠퍼스는 잠식되고요, 두 개 A와 C가 리세시브라 해도 B에 의한 도미넌트에 의해서 캠퍼스는 도미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도미넌트를 하더라도 B, C가 리세시브예요. 그래도 캠퍼스는 한 개의 도미넌트에 의해서 도미넌트가 됩니다. 오로지 모든 노드가 리세시브 상태야만 리세시브가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설명드리면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리세시브예요. 그리고 어떠한 한 개 혹은 두 개, 세 개, 하나라도 도미넌트 비트가 오면 리세시브는 제압당하고 캠퍼스가 도미넌트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스타트 오브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결국은 와이어드 엔드의 로직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은 가장 베이직한 피지컬 레이어 측면에서 캔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캠퍼스의 와이어드 엔드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상태는 항상 리세시브 상태가 되어야 되고, 언제까지? 어떠한 노드에서 리세시브를 보내기 전, 혹은 어떠한 스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그러니까 버스를 잠식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캠퍼스는 리세시브 상태가 되어서 어떠한
도미넌트 필드가 오더라도 그 도미넌트 필드에 제압을 당해주고, 역으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제압을 당해주고, 그리고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와이어드 엔드 조건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